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인데,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20년 전에 우리 삶을 지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디지털 기술은 산업화 시대 기술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무지막이 바꾸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 유형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변화가 많은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큰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왜 혁신이 어려운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스타벅스와 보잉, 항공사, 최대 항공사 보잉, 이 두 개 회사는 뭐 우리도 잘 알고 있고 한때 혁신 아이콘으로 불려졌죠. 그래서 이 두 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 큰 회사들이 왜 혁신이 어려운지 그 기본, 그 안에 있는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기업들이 요즘 더 변화 시대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이제 뉴욕 증시에 이제 주로 큰 기업들이 언급할 때 S&P 500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4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만큼 혁신이 어렵고 시장에서 버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뒤로 밀리면서 삼성도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기업,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왜 어려운지, 그 혁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디지털 시대의 원칙, 일반 상품화, 영어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영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상품화, 어떤 회사가 자기네만의 독특한 기술로 시장을 선점했는데, 그렇게 가다가 다른 회사들이 그 기술을 습득해서 시장에 같이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자로서 나의 독특한 특허권이 효력을 시장에서 잃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고 상품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우선권이 없고 독창적인 권리가 없고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것을 일반 상품화라고 합니다.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은 일반 상품화가 됐죠. 한때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죠. 요즘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싸고 기능도 비슷한 것을 만들죠. 이런 것을 일반 상품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카피 앤 페이스트잖아요. 복사해서 붙이기. 이게 개인이나 조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행동 양식, 생각하는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이기가, 카피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시장에서 우선권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삼성이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최근 최진수 씨가 한번 광고를 나와서 가전제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번 가전제품을 잘못 선택하면 10년 가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는 뭐든지 하나를 시트시키면 10년을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1년도 못 갑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트랜지언트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일시적 우위.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나 서비스도 시장에서 점령했을 때 경쟁자들이 카피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점점 더 우위의 기간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됐을 때를 일반 상품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짧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10년 전부터 강의할 때 주로 혁신 강의할 때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혁신을 많은 예를 들었는데, 이 스타벅스가 왜 지금 붕괴 조짐이 보이는지, 항공산업의 막강한 절대 지존인 보잉이 왜 저렇게까지 망가졌는지
그것을 이 일반 상품화 원칙에 의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죠. 작년 매출이 한 40조 원 될 겁니다. 아마 코카콜라 빼놓고는 커피라는 하나 팔고 40조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혁신으로 키웠는데, 스타벅스의 혁신은 경험입니다.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커피점의 경험이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탄생을 보면은요,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가 만든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1971년에 커피 빈, 원두, 기계 이런 것을 주로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는 다른 커피 회사에도 근무를 했고 이 스타벅스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이탈리아가 원래 커피의 원조잖아요. 에스프레소. 커피의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스타벅스를 커피 빈을, 커피 원두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커피를 파는 전문점을 만들자. 그런데 경영자들이 누구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조그만 커피숍을 만들다가 1985년인가 스타벅스 삽니다. 하워드 슐츠가. 그때부터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숍의 경험을 파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저렇게 혁신적인 기업이 된 거는 그 경험,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벅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이 경험은요, 새로운 경험을 주려면 끊임없이 혁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한번 이렇게 제공을 하면 반복해서 제공할 수 있지만, 경험은 한 번 경험하면은 새로운 경험이 계속 요구됩니다. 이게 이용자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제가 특파원을 할 때, 미국 특파원을 할 때 벌써 15년 전이죠. 정말 그 경험을 봤잖아요. 그때부터 저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믹스 커피에서 원두, 아메리카노만 먹는, 블랙커피만 먹는 취향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놀란 것은 이 스타벅스에 가면은 정말 고객들한테 빨리 제공합니다. 그냥 기계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거기서 커피점에서 기다리고 뭐 하면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한국도 이제 스타벅스가 98년인가 아마 2대 앞에 처음으로 문을 열면서 한국도 스타벅스가 커피 전문점 문화를 이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카페 베네가 이 탤런트들, 인류 연기자, 연예인들을 쓰면서, 광고 모델을 쓰면서 젊은 층한테 파고들면서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됐죠. 대중화가 됐는데, 이때 가장 차이 나는 게요, 스타벅스하고 다른 데 차이 나는 게, 스타벅스는요,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30분을 있던 1시간을 있던 5시간을 있던 간섭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손님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무 간섭을 안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점들은 신문기사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죽치는, 거기서 그냥 공부하고 뭐하고 하루 종일 죽치는 손님들 때문에 우리 가게를 못합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죠. 새로운 경험.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가 가장 편하게 거기서 자기 자신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스타벅스가 제가 특파원을 할 때 느꼈던 혁신성은 2007년인가 8년에 모든 스타벅스 점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요, 와이파이, 이 인터넷 신청하면 $10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원이니까 이 대학생들한테는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모든 점에서 와이파이는 무료다. 그리고 음악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스타벅스 매장에서 틀어줍니다. 이렇게 문화를 만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는 일단 무료로 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한때 이게 일반 상품화 얘기할 때 이 경쟁이 심해졌을 때 혁신이 못하면은 큰 회사도 금방 망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2008년에 IMF가 아니라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600개, 제가 특파원 할 때 뉴스가 600개 넘는 매장을 폐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하워드 슈츠가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CEO가 택한 전략이 맥도날드하고 같은 경쟁이었어요. 그 당시에 맥도날드도 프레시 커피를 1달러에 내놓으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메뉴부터 뭐 샌드위치 이런 메뉴부터 문화를 스타벅스하고 경쟁하는 모델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스타벅스가 무한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2008년인가 하워드 슐츠가 다시 컴백하면서 하워드 슐츠의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나는 저 샌드위치의 냄새가 너무 싫다. 우리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저 냄새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는 커피를 정말 사랑합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의 문화를 만든 거죠.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3번이나 CEO를 그만뒀다 컴백을 했거든요. 그 새로운 경영자들은 전문 경영인들이에요. 커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커피를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하니까 무한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번 여름에 제가 캐나다,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느꼈는데, 스타벅스가 끝나가는구나. 왜냐하면은 다른 매장하고 차별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장의 문화를 열 수가 없었잖아요. 매장에 사람들이 못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을 해서 픽업만 하는 매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뒤로 스타벅스가 제 느낌에는 캐나다, 미국을 가면서 느낌에는 스타벅스가 커피 문화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를 파는 회사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문화를 즐기는 매장은 점점 줄이고요. 와서 픽업만 하는 매장으로 커피만 파는 매장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절반이 넘는 매장이 커피만 파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한 경쟁이에요. 무지 많은 회사들이 스타벅스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경쟁자들이 무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이것저것 들려봤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여길 찾나. 그런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뭐냐면은 이미 스타벅스나 기존 매장에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로 뭐가 나타나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혁신이 아니라 일반 상품화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는 거죠. 뭐 스타벅스도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 대형 쇼핑몰에서 정말 큰 규모로 스타벅스 매장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근데 거기도 앉는 자리가 없어요. 와서 커피만 갖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매장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상품화 세상에서 안 벗어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8월에 제가 거기 있을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렉스만 나라시만이라는 인도계 미국인이 스타벅스 CEO가 됐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작년 봄에 물러나고 렉스만 나라심이 CEO가 됐는데 이 사람은 전문적인 경영인입니다.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이사회에서 8월 달에 제가 미국에서 떠날 때 전격적으로 1년 만에 렉스만 나라시만을 CEO로 교체해버립니다. 브리안 니콜로.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서는 드문 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한번 CEO를 이렇게 선택하면요. 보통 10년, 심하면 20년 갑니다. 그래서 CEO를 선발하는 과정이 무지 길죠. 보통 1년 전, 2년 전에 다음 CEO를 지명을 합니다. 그만큼 앞에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CEO들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요즘
점점 더 CEO들의 이 임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도 이 일반 상품화에 의해서 계속 쉽게 무한 경쟁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CEO를 교체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라이언 니콜은 다시 스타벅스를 새로운 경험으로 혁신할 수 있는지. 브라이언 니콜은 대단한 경영자인 것 같아요. 피자하웃, 타코벨, 치포틀, 이것도 멕시칸 음식점이죠. 여기에 CEO를 했는데 지난 5년간 주가를 7배나 뛰어 올렸고요. 매출을 5배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경영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언 니콜은 이 일반 상품화에 빠진 스타벅스를 살릴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고할 것은 미국, 캐나다의 스타벅스가 지금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벅스가 망할 것 같냐? 한국의 스타벅스는 이제 이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보다는 훨씬 잘 나가고 있죠. 한국에서는 아직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혁신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매장 수는 스타벅스나 2위인 투썸 플레이스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매출은 7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매장 수는 비슷한데 7배나 차이 나니까 한 매장당 매출이 7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혁신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스타벅스 커피만 마시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스타벅스의 서비스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스타벅스도 일반 경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경험이 없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경쟁으로 가면은 일반 상품화, CEO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첫 번째가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을 한다는 거는 고객 경험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 절감을 하는데 어떻게 고객 경험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 스타벅스도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옵니다. 제일 컸던 게 제가 원두를 주로 사거든요. 그럼 스타벅스에서 원두를 사면은 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15,000원에 원두 커피를 하나 사면은 4,500원짜리 커피를 하나 주니까 실질적으로 10,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매장에서는 똑같은 원두를 15,000원, 18,000원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죠. 원두를 사러 가도 좋고 커피를 마시러 가도 좋고. 그리고 12잔을 마시면 내가 그 매장에 아무리 비싼 커피라도 선택해서 마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이게 경험을, 나한테 좋은 경험을 주잖아요. 이 무한 경쟁에 들어가고요. 일반 상품화가 되면은 다른 회사도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일반 상품화가 되어서 무한 경쟁이 되면 비용이 절감하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근데 한국의 스타벅스도 이렇게 하나씩 그런 보너스도 주는 서비스를 줄이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고객 경험 혁신은요, 비용 절감하면은 안 됩니다. 고객한 경험에 비용 절감하면 안 되고요. 이 프로세스, 서비스 프로세스, 그리고 이 생산 프로세스에 기술을 도입해서 거기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다시 이런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브라이언 니콜이 이 새로운 경험을 혁신하지 못하면은 스타벅스는 꺾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또 하나, 보잉. 보잉은 누구나 아는 항공기. 여러분들 대한항공 타면 다 보잉 타고 다니시죠? 세계 최대 항공사죠. 이 보잉은 2005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올해도 문제가 생겼죠. 스페이스X가 이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잖아요. 아무도 안 지켜보던 스페이스X가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지금 우주선 발사는 대부분 스페이스X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잉사도 이게 의욕 있게 올해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유인 우주선을. 그래서 우주인 2명을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보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들이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어제 뉴스, 지난주 뉴스인가에 보니까 이 우주선이 그 우주인들을 못 태우고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보잉이 나사한테 수조 원을 지원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이 우주선 쏘는 걸로. 그런데 스페이스X의 혁신성은 이 보잉은 수조 원을 들여서 우주선을 쏘는데 1,000억 원 이내로 우주선을 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잉이 어려움에 처한 거는 2005년부터예요. 2005년에 CEO를 정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맥너니가 CEO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3명, 4명인가가 CEO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3명인가는 보잉에서 항공기를 평생 만드는 항공 엔지니어링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임스 맥너니는 프락터 앤 갬블에서 시작을 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멜츠가 회장이 되면서 거기를 그만두고 3M에 들어가서 거기서 CEO까지 됩니다. 근데 CEO 할 때 어느 직원이 SNS에 쓴 게 있거든요. 제임스 맥너니는 혁신의 킬러다. 혁신을 죽이는 CEO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임스 맥너니를 보잉이 왜 CEO로 선정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보잉의 경쟁자는 유럽의 에어버스잖아요. 유일한 경쟁자예요. 에어버스가 경쟁자지만 보잉 이 덩치를 보면 보잉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어버스가 몇 년 전부터 소형 항공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소형 중형 항공기를. 그래서 미국의 항공사들도 50%를 에어버스에서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항공산업에도 일반 상품화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 일반 상품화가 됐을 때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비용 절감으로 간다 그랬죠. 예전에는 그걸 구조 조정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게 산업화 시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는 전문 경영인인 제임스 맥너니를 시킨 겁니다. 시키고 원래 항공산업을 좋아하는 항공 기술을 좋아하는 CEO 후보들을 다 떨쳐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맥너니는 몇 년 동안 CEO로 있으면서 비용 절감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사고를 친 737 맥스 생산을 이 엔지니어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 전에 모델에다가 껴맞추기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사 파일럿들이 트레이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함으로써 737 맥스가 연속 6개월 단위로 2번의 사고를 내면서 탑승자가 전원 사망을 했죠. 이때부터 보잉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때까지 비용 절감을 했으니까 보잉의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 사고로 보잉은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번에도 우주선이 실패함으로써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거대 기업, 보잉이나 스타벅스도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시대, 일반 상품화 시장이 빨리 되는 세상에서 경쟁자들이 빨리 나타나니까 비용 절감으로 감으로써 혁신에 실패하며 하고, 그럼으로써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못 주어서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시대에는 트렌드 어드밴티지, 일시적 우위 시대, 점점 더 시장에서 우위 점유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쉽게 일반 상품화 시대가 된다. 쉽게 경쟁이 내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CEO는 끊임없이 원칙에 집중하고 또 내가 하는 산업을 정말 좋아하고 거기에 원칙을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경험을 업그레이드 할 건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 비용 절감은 나중 문제다. 이 새로운 혁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